등목배 63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브라이튼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저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스톤 빌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데제르비 감독 부임 후에도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브라이튼이 노팅엄, 울버햄튼 같이 상대가 점유율을 내주고 브라이튼이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형태의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브라이튼을 상대로 점유나 공격적으로 맞볼을 놔주는 팀을 상대로는 확실히 브라이튼이 경기력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아레알 출신의 에메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맨유를 상대로 리그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에메리 감독 성향이 비아레알 시절부터 점유율과 압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맞볼을 놓는 구도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브라이튼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진 매치라고 보여지고 다만 아스톤 빌라도 할 만해 보이는 것이 아스톤 빌라의 최대 수비 약점이 세트피스 실점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최다 실점 2위를 달리는 팀이 바로 아스톤 빌라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로 저조하기 때문에 빌라 역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최근에 강점인 측면 역습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브라이튼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아스톤 빌라의 공격수 와킨스와 베일리 그리고 측면 풀백인 리카 디뉴나 캐쉬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빌라 역시 브라이튼 못지않은 측면 역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 과거 사소올로 시절에도 공격 전술은 뛰어나지만 수비 전술은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이 있고 실제 브라이튼의 부임을 해서도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의 공격력 정도면 충분히 득점을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빌라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8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몬차와 살레르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공격 지표인데 공교롭게도 몬차와 살레르니가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 값이 12.11골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골 결정력은 살레르니가 15골을 넣었고 몬차는 9골을 넣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살레르니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득점력 같은 경우에는 몬차가 3골, 살레르니가 2골인데 양팀 모두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몬차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패스와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리에 A에서 쇼패스 횟수와 평균 점유율이 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몬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몬차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최근에 핵심 중원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센시라는 미드필더가 발목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센시의 결장은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살레르니는 몬차와 정반대 스타일인데 이 점유율과 패스보다는 효율적인 역습 공격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몬차가 경기를 점유하고 주도를 하는데 이 몬차가 골 결정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살레르니의 효율적인 역습에 고전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몬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성적이 향상이 되고 수비 집중력까지 올라가는데 올 시즌 무실점 경기를 총 4번을 했는데 그중 3번이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확실히 몬차가 홈에서 수비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살레르니는 원정에서 성적과 공격력, 이 수비력 모두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올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선수 영입, 전력 보강을 한 팀들인 만큼 팽팽한 경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에이스 로마와 토리노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AS 로마의 떨어지는 오픈플레이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메이션이 AS 로마의 베스트 라인업인데 이 파란색 네모 박스에 쳐져 있는 2선 플레이메이커 디발라 선수와 펠레그리니 선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발라와 펠레그리니가 유로파 리그와 세리에 A에서 굉장히 많은 이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었던 플레이메이커인데 가뜩이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AS 로마가 2선 핵심 플레이메이커 2명이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에이브러햄이라는 AS 로마의 공격수가 직전 사스올로전에서 4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는데 이 에이브러햄이 이 과거에 토리노를 상대로 2경기 3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로마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중원을 통한 공격 전개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이 디발라와 더불어서 펠레그리니까지 결장이 된다면 올 시즌 가뜩이나 홈에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로마가 토리노의 골문을 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공격 지표인데 AS 로마의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7.72골인데 실제 득점이 10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오히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1.76골인데 실제 득점은 13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리노가 좀 더 나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AS 로마가 수비수 스몰링 같은 선수들을 앞세운 세트피스 공격력이 강한데 AS 로마의 세트피스 득점이 5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리노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세트피스 실점이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AS 로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 또한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토리노가 경기력이 좋고 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너무 로마 쪽으로 몰린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나폴리나 아탈란타처럼 압박이 강한 팀들에게 모두 패배를 당했던 로마인데 이 토리노가 나폴리나 아탈란타보다는 체급이 조금 떨어져도 이 전방 압박 자체가 상당히 조직적인 팀이기 때문에 로마가 토리노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 10번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이쯤에서 팽팽한 무승부가 한번 나올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엘라스와 스페치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엘라스의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A 9연패로 최하위로 떨어졌고 이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7패 전패를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페치아가 홈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직전 까다로운 우디네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는 스페치아가 근소하게 우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스페치아의 핵심 미드필더인 바스토니 선수가 직전 우디네세전에서 부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스페치아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라스 베로나가 올 시즌 고전하고 있는 것이 핵심 공격 자원 시메오네, 카프라리, 바락 같은 자원들이 모두 팀을 떠났는데 이 대거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전력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영입한 장신 공격수 토마스 앙리 선수가 최근에 1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수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페치아 역시 올 시즌 원정 첫 승이 없는 상황에서 엘라스만큼 첫 원정 승리 재물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엘라스 역시 이번에 패하면 10연패 수록에 빠지게 되는데 연패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상대로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스페치아만한 상대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스페치아의 주포 공격수 은졸라 선수가 올 시즌 5골을 넣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0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스페치아가 원정에서는 득점이 딱 한 골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엘라스에게도 이보다 더 좋은 연패 탈출의 기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풀럼과 맨유의 경기인데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풀럼의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의 결장이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여줍니다. 이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 발목 부상 여파로 지난 경기 결장이 된 미트로비치 선수가 무리해서 출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트로비치라는 선수가 풀럼뿐만 아니라 이 세르비아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요한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무리해서 경기 출전을 감행하지 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3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9골을 미트로비치 혼자 넣었을 정도로 이 미트로비치의 존재감이 큰 팀이고 이 미트로비치가 부상으로 올 시즌 2경기에 결장이 됐었는데 그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습니다. 웨스트햄에게 1대3, 맨시티에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이 미트로비치가 빠진 경기에서는 확실히 풀럼이 이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욱이 미트로비치뿐만 아니라 이번 맨유전에서는 풀럼의 주전 미드필더인 해리슨 리드 선수와 측면 수비수 테테 선수가 나란히 징계로 결장이 됩니다. 또한 측면 자원인 케바노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한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컵 경기로 인해서 체력 누수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무엇보다 리그컵에서 핵심 공격 자원들이 골고루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골 감각이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이 풀럼이 토트넘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인 7골을 넣고 있습니다. 맨유가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이지만 이 풀럼의 세트피스 공격 지분이 이 미트로비치 선수의 뚝배기 헤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미트로비치가 결정이 된다면 풀럼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는 팀인데 최근에 맨유의 측면 자원인 가르나초와 레시포드가 리그컵에서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력 누수가 있는 풀럼의 측면을 맨유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맨유 또한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4배 이상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고 이 풀럼에는 여전히 데니얼 제임스나 윌리안 같이 빠른 측면 자원과 이선의 왼발이 날카로운 해리 윌슨 같은 이 번뜩이는 한 방이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홈에서 단 1패밖에 없는 풀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리스크는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풀럼의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 맨유 사이드도 함께 가져가면서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AC 밀란과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AC 밀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AC 밀란의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뛰어난 반면에 이 세트피스는 기대 이하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 밀란이 오픈 플레이 득점이 23골인데 세트피스 득점은 기대 득점이 4.32골인 것에 비해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에 비해서 이 득점이 저조한데 세트피스 득점은 그래도 4골로 세트피스가 강력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모든 대회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세리에 A에서도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3연승의 상대가 중하위권 팀들인 살레르니, 스페치아, 삼프도리아였기 때문에 이번 AC 밀란 원정에서 연승을 이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전방 압박 통계인데 이 피오렌티나가 PPDA 수치가 세리에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강도가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압박에 의한 득점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가 0골, AC 밀란이 무려 5골이기 때문에 압박에 의한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AC 밀란의 전방 압박이 효율성을 발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패했던 경기가 라치오, 인테르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였는데 체급이 있는 강팀들을 상대로 피오렌티나가 상대의 역습에 고전하면서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역습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무리해서 AC 밀란을 상대로 압박을 가했을 때는 AC 밀란이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는 무게중심이 다소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라인을 유지를 한다는 점에서 밀란의 날카로운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밀란 특유의 혼발과 역습 퀄리티를 앞세운다면 밀란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밀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의 날카로운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게 된다면 어려운 경기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AC 밀란이 단통 승리로 가면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유벤투스와 라치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세리에이 최고 짠물 수비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유벤투스가 14경기에서 실점이 7골로 세리에 A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고 라치오가 8실점으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8실점 중에서 원정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더 향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공격 지표인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21골,
유벤투스는 12골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라치오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트피스 득점은 유벤투스가 7골, 라치오가 2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은 유벤투스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치오의 경우에는 올 시즌 총 실점이 8실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4실점이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7골이나 되는 유벤투스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먹혀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이제 막 부상에서 돌아왔고 자칸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컨디션이 100%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유벤투스 역시 주포 공격수 블라우비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그래도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모이스킨이라는 백업 공격수가 최근에 4경기 3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자원의 결장 및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서로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벤투스가 라치오의 세트피스 약점을 공략할 만한 매치이고 유벤투스가 최근에 3백 수비로 전환이 되면서 윙백 포지션에서 쿼드라도와 코스티치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수비수 라짜리 선수가 직전 경기 근육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3백 체제에서 살아나고 있는 유벤투스의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라치오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유벤투스가 라치오 상대로 5경기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 역시 유벤투스가 쉽게 패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 대신에 라치오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라치오가 원정에서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골 결정력 측면에서 유벤투스보다 라치오가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치오 특유의 한 방이 나온다면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승무패 63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회차에서 4등에 적중이 됐기 때문에 세리에 A가 들어온 회차에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회차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팩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린 다양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5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